$5,000를. 엘리자베스 조던은 현관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팔려고 하는 집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다. 조경에 여러 가지 흠이 있었고 진입로에 금이 가고 차고 옆 지붕의 배수 시설에도 문제가 있어 보였다. 노크를 3번 하기도 전에 창턱에 페인트가 벗겨진 것이 눈에 띄었다. 이것은 그녀로서는 중요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첫 소개가 중요하고 잠재적 구매자에게 첫 인상을 남길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깨를 똑바로 펴고 어두운 색 재킷을 잡아당겼다. 자신의 강한 얼굴을 강조하는 머리를 매만졌다. 두드러진 코, 튀어나온 이마, 초콜릿색 피부. 엘리자베스의 조상은 150년 전 이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다. 그녀는 10년 전에 남편과 젖먹이 딸을 데리고 현조 할머니가 살았던 최남단 지방의 한 농장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작은 판잣집은 노예 숙소들과 함께 재건되었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없었다. 집 안에 걸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마치 조상들의 심장을 만지는 듯 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을 상상하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다. 딸을 꼭 안고 조상들의 인내심과 유산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기회들을 누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엘리자베스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고 이내 그녀 앞에 나타난 약간 젊은 여자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멜리사 테이버는 가재 도구들이 든 상자를 들고 한쪽 어깨로 휴대폰을 간신히 받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입은 O자 형태가 되어 있었다. 엄마, 전 가야 해요. 그녀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미소를 지었다. 멜리사가 어깨 너머로 말했다. 제이슨과 데이빗, 어서 공을 내려놓고 이 상자들 좀 날라줘. 엘리자베스는 손을 뻗어 그녀를 도와주려 했지만 공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바람에 몸을 수그려야만 했다. 다행히 공은 그녀의 뒤에 있는 마당으로 튀었고 그녀는 웃었다. 오, 정말 미안해요. 엘리자베스 조던 맞죠? 맞아요. 당신은 멜리사? 멜리사는 엘리자베스와 악수를 하느라 거의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네, 미안해요. 지금 막 짐을 싸기 시작했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때 서류 가방과 서류철을 든 한 남자가 그들을 슬쩍 지나쳤다. 여보, 난 2시까지 녹스빌에 가야 해. 그래도 벽장 정리는 다 끝냈어. 그는 고민형을 들어 보이더니 상자에 담으며 말했다. 이게 냉장고 안에 있더라고. 그는 엘리자베스를 지나쳐 현관으로 가더니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부동산 중개인이시죠? 그의 말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이름이 아닌 직함으로 불렀다. 그녀는 그의 머릿속의 한 칸에 분류될 사람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웃으며 받아쳤다. 소프트웨어 판매하시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당신 손에 들고 있는 그 서류철에 써 있는데요. 그녀는 분류와 해설에 능했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특히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그는 서류체를 보더니 그녀의 관찰력에 감동했다는 듯이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있고 싶지만 전 이제 가봐야 해요. 제 아내가 집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줄 거예요. 집이 엉망인 건 알지만 아이들 때문이니 어쩔 수가 없네요. 그는 멜리사를 슬쩍 쳐다보았다. 그럼 오늘 밤에 전화할게. 사랑해요. 멜리사는 박스를 든 채로 말했다. 그는 바로 자기 차로 가버렸다. 날아오는 공을 지나쳐 가면서도 신경도 안 쓰는 듯 했다. 이해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우리 남편도 같은 일을 하거든요. 제약회사 직원이에요. 오, 그분도 출장 다니느라 피곤해 하시나요? 멜리사가 말했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 사람은 오히려 하루 종일 사무실에 갇혀 있는 것보다 운전하고 다니면서 머리를 식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당신은 집을 보여주고 중요한 과도기에 놓인 사람들과 거래를 하시는 셈이군요. 엘리자베스는 안으로 들어가서 집을 매도하기 위해 바꾸어야 할 부분들을 눈여겨보았다. 첫 인상보다 더 상태가 심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에 그 모든 걸 말하지 않기로 했다. 멜리사의 얼굴에서 거의 공포에 가까운 표정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겪는 일 중에 죽음과 이혼을 제외하면 이사가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녀는 멜리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게다가 이번이 몇 년 만의 이사는 아니겠지요? 멜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 박스들을 지난번에도 똑같이 사용했어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움푹 들어간 벽에 페인트가 벗겨진 것을 보았지만 대화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뾰족뾰족한 금발머리의 남자아이가 계단을 뛰어내려오고 바로 뒤에 다른 아이가 테니스 라켓을 휘두르며 내려왔다. 둘 다 엘리자베스의 딸과 같은 또래로 보였고 1년 동안 작은 도시 하나를 밝혀줄 만큼의 에너지를 거뜬히 갖고 있는 듯 했다. 사춘기 남자아이들이 있으면 발전 장치와 풍차가 필요 없을 것이다. 멜리사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그럴까요? 토니 조던은 롤리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웨이트 트레이닝 룸에서 운동을 했다. 그는 그 조용함이 좋았다. 여행 중에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곧이어 그는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아침 식사로 과일 한 접시와 주스를 조금 마셨다. 다른 여행자들은 부랴부랴 나와서 도넛이나 와플, 단 시리얼 등을 먹었다. 이를 계속하려면 체중을 유지하고 날렵한 모습을 유지해야 했다. 건강이 그 일의 큰 부분을 차지했으므로 그는 늘 건강이 있으면 모든 걸 가진 것이라고 믿었다. 토니는 문으로 향하면서 거울을 보았다. 바싹 자른 머리카락은 길이가 딱 적당했다. 셔츠와 타이는 빳빳했고 그의 튼튼하고 넓은 목을 잘 감싸주었다. 콧수염은 윗입술 위로 빽빽하고 가지런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턱에는 염소 수염이 있었다. 그는 좋아 보였고 자신감도 있어 보였다. 그는 나중에 있을 회의에 대비해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면서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반즈라고 말해보았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그는 항상 자신이 대부분의 백인 동료들과 경쟁자들보다 한 걸음 뒤에 있다고 느꼈다. 그에게 기술이나 능력이나 말 주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의 피부색 때문이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도 알 수 없었다. 어떻게 처음 만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처음 악수를 하는 사람의 미심쩍은 표정, 아주 짧은 순간의 망설임을 느낄 수 있었다. 심지어 브라이트웰에서 그의 상사들에게도 그것을 느꼈고 특히 부사장 중 한 명인 톰 베네트에게서도 그런 걸 느꼈다. 토니는 그를 인맥의 한 부분으로 여겼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는 백인들은 빠른 승진으로 쉽게 관리직에 올랐다. 토니는 자신의 영업 능력과 느긋한 태도로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했다. 제가 다 알아서 하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라는 태도였다. 하지만 톰은 끈질기게 설득을 해야만 했고 그것이 자신의 피부색과 관련이 있지 않은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토니는 자신이 인지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밀어붙이고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다짐을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졌다. 밝은 피부색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그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왜 나만 고민해야 하는가? 오늘 그 앞에 놓인 장애물은 홀컴이었다. 영업의 어려움을 회피할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쉬운 영업이 있었던가? 아무리 짧은 영업이라도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다. 이것이 그의 비결이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 고객의 생활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 이를테면 핑 골프채를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것 등이었다. 켈빈 반즈는 토니가 그 골프채를 건네면 군침을 흘릴 것이었다. 그것을 사려면 토니가 몇백 달러를 써야 했지만 그가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것을 상사가 들었을 때 나타날 표정을 생각하면 적은 비용이었다. 대회의실은 고상하게 꾸며져 있었고 가죽 냄새가 복도까지 풍겼다. 그가 걸어 들어가 삼나무 테이블 위에 견본 상자를 내려놓았다. 켈빈 반즈. 그는 켈빈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문으로 들어와 토니와 악수를 할 것이다. 그러니 골프채를 보이지 않게 토니의 왼쪽 의자에 기대 놓아야 했다. 그는 그것을 거기에 놓고 다시 손잡이 부분이 등받이 뒤로 올라오도록 의자 안쪽으로 옮겼다. 복도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들려오자 골프채를 다시 바닥에 놓았다. 좀 더 교묘해질 필요가 있었다. 미스터 반즈는 또 사람과 함께 들어왔다.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순간 토니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얼어붙는 듯 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자신만의 연상 기억법을 사용하여 이름을 기억해내려 했다. 그가 넓은 쓰레기 매립지에 존 디어 모자를 쓰고 서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디어링. 그것이 그의 성이었다. 하지만 왜 그가 쓰레기 매립지에 서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토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필 디어링 씨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며 토니가 손을 내밀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토니와 악수를 했다. 미스터 반지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었다. 당신 덕분에 $20를 땄네요. 필, 내가 뭘 했어요? 그가 기억할 거라고 했지요? 그의 눈은 골프채로 향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입니다. 미스터 반즈, 공을 칠 때마다 적어도 30야드가 더 나가지 않으면 전 충격을 받을 겁니다. 당신은 공을 한가운데로 치기만 하면 됩니다. 토니가 말하자 미스터 반즈는 골프채를 잡아 보았다. 그는 일주일에 3번 골프를 치고 은퇴하면 플로리다로 갈 계획을 가진 최상급 골퍼였다. 그가 공을 칠 때마다 30야드가 더 나간다는 것은 곧 그가 쇼트 게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18홀 72타가 70타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었다. 운이 좋은 날은 더 줄어들 수도 있었다. 무게가 딱 알맞네요. 토니, 균형감도 놀라워요. 토니는 그가 골프채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견본 상자를 열기도 전에 영업에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그들이 서류에 사인을 하고 거래의 법적인 부분을 살필 때 토니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양복과 타이, 탄탄한 체격이 좋은 인상을 준다는 걸 알았다. 어서 당신이 돌아가서 퍼팅 연습을 하게 해줘야지요. 미스터 반즈가 말했다. 아마 다음에는 연습이 끝났을 겁니다. 토니가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여기까지 오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 운전을 즐기는걸요. 그래요? 우리는 당신과 거래하는 게 신이 납니다. 토니, 콜맨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미스터 반즈가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새 골프채 고마워요. 마음에 드십니까? 토니는 그들과 악수를 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그는 거의 날아갈 듯이 방에서 걸어 나왔다. 영업에 성공하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가까이 가면서 켈빈 반즈가 자신의 새 골프채에 대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오후에 휴가를 내고 가장 가까운 컨트리 클럽에서 후반 9홀을 치고 싶다고 말했다. 토니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상담한 동안 못 받은 전화가 없는지 확인했다. 상담 시간에는 반드시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이 철칙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그가 늘 노력했던 또 한 가지 일이었다. 고객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만큼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고객으로 하여금 세상에 당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고객은 내게 최우선순위다. 한 젊은 여자가 그 앞에 있는 흰 계단으로 걸어 내려왔다. 그녀는 가죽 서류철을 들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토니는 전화기를 집어넣고 같이 미소를 지었다. 영업에 성공하셨군요. 그녀가 말하자 토니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정말 감동했어요. 대부분은 꼬리를 내리고 물러서는데 말이에요. 토니는 손을 내밀었다. 토니 조던입니다. 베로니카 드레이크예요. 그녀가 악수를 하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저는 미스터 반지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아마 구매를 위해 제가 연락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그의 손을 살짝 스쳤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토니는 뭔가 그녀와 통하는 것을 느꼈다. 베로니카는 휘쾌활하고 날씬했으며 토니는 그들이 함께 레스토랑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상상했다. 그리고 낭만적인 난로 불빛에
베로니카가 그에게 기대고 촉촉한 입술로 그에게 애원하는 상상을 했다. 이 모든 일이 그가 그녀의 명함을 바라보는 짧은 순간에 일어났다. 아, 베로니카 드레이크, 그럼 2주 후에 오면 당신을 다시 보게 되겠군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미소를 보니 그 말이 진심인 것 같았다. 그녀는 떠났고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전화기 알람이 울려서 보니 송금이 되었다는 메시지였다. 메시지를 보는 순간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하필 거래를 성사시켜 가장 의기양양해졌을 때 아내에게 또 당한 것이다. 몇 달 동안 공을 들여 세밀하게 준비해서 어렵게 큰 거래를 마친 지금 말이다. 엘자베스, 당신은 나를 죽일 작정이군. 그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엘자베스는 침대 발치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발을 문지르고 있었다. 멜리사와 함께 보낸 시간은 좋았다. 그녀의 두 아들 때문에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집의 수리 목록을 작성하고 단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했다. 아이들은 항상 집 매매를 복잡하게 만들기 마련이었다. 그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은 오후에 또 다른 회의도 있어서 무척 긴 하루였다. 하지만 다니엘이 마지막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오기 전에 집에 도착했다. 의자에 앉으니 너무 지쳐서 그대로 몸을 웅크린 채 자고 싶었지만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항상 해야 할 일이 더 있긴 했다. 엄마, 엘리자베스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엄마, 여기 있다, 다니엘. 그녀의 10살 배기 딸이 무언가를 가지고 들어왔다. 아이는 작년 한 해 동안 몇 인치가 자랐고 가늘고 긴 몸이 잡초처럼 쑥쑥 자라고 있었다. 귀여운 보라색 머리띠가 얼굴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엘리자베스는 거기서 아이의 아버지를 볼 수 있었다. 밝은 미소, 생기가 가득한 눈을 조금 내리떠고 있다는 것만 빼면 똑같았다. 이거 제 학기말 성적표예요. 역시나 C가 하나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았다. 다니엘은 앉아서 어깨에 맨 가방을 벗었다. 오, 우리 딸, 다른 과목은 다 A를 받았고 수학만 C를 받았구나. 그리 큰 문제는 아니야. 잘했어. 이제 곧 여름방학인데 뭐, 그치? 다니엘은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뭔가 표정이 달라졌다. 코를 킁킁거리더니 마치 방 안에 암모니아가 가득한 것 같은 반응을 보였다. 엄마 발이에요? 엘리자베스는 겸연쩍게 발을 뗐다. 아, 미안. 발에 바르는 파우더가 다 떨어졌어. 진짜 고약해요. 알아, 다니엘. 잠시만 구두를 벗고 있어야겠어. 다니엘은 엄마의 발을 마치 유독성 폐기물을 보듯이 쳐다보았다. 정말 지독한 것 같아요. 다니엘은 구역질을 할 듯이 말했다. 알았어. 거기 앉아서 보고만 있지 말고 내 손으로 여기 좀 주물러주면 어떨까? 우엑! 싫어요. 엘리자베스는 웃으며 말했다. 가서 저녁 식탁에나 차리렴. 그리고 아빠가 오시면 성적표 보여드려. 알았겠지? 다니엘은 성적표를 들고 주방으로 갔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혼자였다. 몇 년 전까진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발 파우더만 써도 괜찮은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냄새가 더 깊은 문제의 징후였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무슨 질병이라도
혹시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의 발의 땀 구멍으로 새어 나오는 건가? 그녀의 친구 미씨는 항상 온라인으로 다양한 통증과 병에 대해 찾아보고 그것을 자신의 증상들과 연관 지었다. 어떤 날은 피부 문제로 고민하다가 자신이 피부암일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 다음 날은 두통을 자기 마음대로 종양으로 진단했다. 엘리자베스는 절대 건강염려증 환자는 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그저 발냄새가 심한 것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굽 낮은 구두 한 켤레를 들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토니와 신혼여행 때 갔던 호텔에서 치즈가 나왔는데 딱 그런 냄새였다. 그녀는 구두를 내려놓았다. 어떻게 또 냄새 하나로 16년 전의 일이 생각났는지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구두에서 손을 떼며 토니와 함께 보낸 첫날 밤을 생각했다. 온통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했었다. 그녀는 이틀 동안 잠을 못 잤고 결혼식은 어땠는지 기억이 흐릿했다. 신혼 부부용 스위트룸에서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그냥 잠이 들고 말았다. 토니는 몹시 화가 났다. 혈기왕성한 미국 남자가 어찌 속상하지 않았겠는가. 그녀는 다음날 자신이 잠들었던 것을 만회해 보려고 했지만 그리 쉽게 풀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긴 대화가 필요했다. 토니는 연애와 약혼 기간 동안에는 말을 많이 했었다. 그러나 그 일 후 머지않아 그는 말수가 줄었고 토니는 연애와 약혼 기간 동안에는 말을 많이 했었다. 그러나 그 일 후 머지않아 그는 말수가 줄었고 강물같이 많던 말들이 서서히 줄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게 되었다. 그녀는 밸브라도 찾고 싶었고 혹은 배관을 뚫는 도구를 어디에 놔야 그의 막힌 말문을 뚫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바람을 피거나 말다툼만 했다 하면 물건들을 밖으로 내던지는 폭력적인 부부도 아니었다. 그녀와 토니는 예쁜 딸을 낳았고 안정적인 직업도 있었다. 다만 그가 약간 냉담했고 서로 사이가 좀 멀어졌지만 그녀는 그런 기류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럴 순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구두를 벽장 안에 최대한 깊숙이 넣어놓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갔다. 냄비에 물을 가득 넣고 레인지 위에 올린 후 스파게티 면을 넣었다. 물이 천천히 끓는 것을 보며 그녀는 그 옆에 있는 팬의 토마토 소스를 저었다. 그녀는 스파게티 면을 보면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뭔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초조함 또는 갈망이라고 할까, 두려움이라고 할까, 어쩌면 그녀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이 결혼 생활의 한계였을 수도 있었다. 혹은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가끔씩 만나야 할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계속 그녀를 따라다녔다. 아무튼 비록 그들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이 지내지만 앞으로 그들의 결혼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급히 샐러드를 만들고 다니엘은 각 접시 옆에 냅킨을 놓고 있는데 차고문이 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딸깍딸깍하는 소리가 지난 1년 동안 점점 더 커졌다. 만약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집을 팔려고 했다면 차고 문부터 숨봤을 것이다. 하지만 토니는 이상한 소리가 나든 말든 개의치 않았다. 그들의 결혼 생활처럼. 아빠가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다니엘. 제가 씨를 받은 것 때문에 화내실까요? 다니엘이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딸의 눈빛에 깜짝 놀랐다. 당장 차고로 가서 남편에게 딸을 격려해 주라고, 긍정적인 말을 해 주라고, 완벽하지 못한 작은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엄마가 말했잖니. 씨를 받은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그녀가 그렇게 말한 것은 단지 다니엘을 설득시키려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다. 자기 남편은 그와 반대일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미스 클라라. 클라라는 자신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 확실한 느낌이 들 때면 자신의 기도방, 일명 워룸으로 들어갔다. 뭔가 과감하게 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 일이 무엇인지 혹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스카이 다이빙. 그녀는 픽 우서점 옆 모퉁이에서 노숙하는 여자를 발견해서 샌드위치를 갖다 주는 일, 그건 이미 그 전날 했던 일이었다. 클라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해달라는 일들을 나열하는 것이 되기 쉽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온통 부족한 것, 필요한 것, 바라는 것들만 이야기하다가 끝에 아멘을 붙이는 것이다. 어느모로 보나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만족시키고 싶은 존재가 있고 바로 그 사실이 기도의 힘과 싸우고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뜻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얻고 결국 자신이 정말로 찾고 있던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녀의 믿음이었다. 예전에는 기도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겼다. 마치 아빠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가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실망을 열심히 설명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듣는 것도 기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게 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그녀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떠오르고 또 갈망하게 되었다. 그녀의 집 2층에 있는 작은 벽장인 워룸, 즉 기도방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떤 음성이 귀로 들린 것도 아니었고 조간신문의 단어 맞추기에서 신비로운 문자들이 튀어나와 보인 것도 아니었다. 단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그녀를 안전지대에서 밀어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단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느낌이 무엇인지 물을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 조용해지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제가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인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기다렸다.